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무지 춥던데 오늘 같은 날은 이 뜨끈뜨끈한 구들목에서 이 화로에다 고구마 구워놓고 동치미하고 같이 먹으면서 할아버지 옛날 얘기 듣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이 방안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옛날 얘기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게 관포지교라는 건데요. 아이고 이게 여기 가면 돈 번다고 해서 왔더니 돈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무슨 쓸데없는 얘기만 저렇게 하냐. 근데 쓸데없는 것이 있어야 쓸데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양소가 이 단백질, 탄수화물, 이 지방질 이게 3대 영양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김치를 먹거나 했을 때 그 필요한 영양소만 완전히 액기스로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요만큼만 알약으로 2개 먹었더니 배가 영양소가 충분하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며칠 후에 죽어요. 장이 붙어서 죽습니다. 필요 없는 섬유질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걸 먹어줘야. 그것은 고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 있다. 우리 야구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들 그 동계훈련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야구 해설위원들이나 그 감독들이 TV에서 나와서 하는 소리를 보면요. 야구 선수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배팅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배팅 연습은 별로 안 해요. 맨날 달리고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이 힘을 기르는 일을 거의 매일 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배팅 연습 겨우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방맹이 휘둘러 봐야 하체가 후두루하면은 홈런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홈런 잘 치는 선수들은요 보면은 상체보다도 하체가 발달된 선수들이 홈런을 잘 친답니다. 다리가 크거나 우리 이대호처럼 엉덩이가 크거나 하여간 뭔가 하체가 튼튼해야지 상체가 안정이 되면서 홈런을 칠 수가 있대요. 그렇듯이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밑바탕이 튼튼해야 됩니다.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하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죠. 급하다고 해서 바로 건물을 올리면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나이가 이 바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종업원에게 와인 한 잔 갖다 주게. 그러니까 이 종업원 총각이 와인을 한 잔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스키로 바꿔줄 수 없겠나. 그러시죠. 하고 와인을 위스키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이 사나이가 위스키를 마시고 그냥 뚜벅뚜벅 돈도 안 내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위스키 값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와인 대신 마셨다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인 값을 주셔야죠. 와인은 반납했지 않은가. 그러면서 유유히 걸어 나갔는데 한참 총각은 계산해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이게 지금 한번 가시다가 생각해 보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맞잖아요. 그렇죠? 위스키는 와인 대신 마셨고 와인은 안 마셨으니까 돈을 안 주고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지금 엊그제 이 신문을 보니까 오늘까지 이제 계속 나오던데요. 우리나라 이 발전 전기를 원자력으로 하겠다는 정부가 지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전기 대란이 일어난 적 있죠? 지금 큰 문제예요. 전기가 없으면요, 모든 게 끊어집니다. 산업 발전은, 경제 성장은 거의 제로가 돼요. 전기가 없으면. 전기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밥도 못 하죠, 지금. 전기 없으면. 그런데 화력 발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스가 나오든가, 석유가 나오든가, 석탄이 많이 나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거 없잖아요. 가스도 안 나오고, 석유도 안 나오고, 석탄도 안 나오고, 지금 화력발전 지금 이제 LPG 가스대거든요. 가스 도입했대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무지 떨어집니다. 그걸 가스를 그냥 태워서 썼을 때 그 효율하고 그걸 발전을 해서 쓰는 거하고는 에너지 효율이 무지무지 떨어져요.
따라서 발전 단가가 현재로서는 가장 싼 게 원자력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수출 산업으로. 지금 일본이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거 원자력을 갖다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직 무슨 뭐 조력 발전이라든가 지열 발전 그런 것은 하기는 하지만은 발전 단가가 너무 비싸요. 비싸니까 원자력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해모힘이라든가 우리 화장품이 전부 다 원자력 기술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또 추가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또 선전을 더 해줘요. 계속 고함 지르고 돌아다니니까. 선전을 더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저 사람들 왜 저러냐 그러면 알게 된다고 이제. 그래서 반드시 민주사회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즈니스하고 또 우리 생존권하고 지금 관계되는 것이 요 지금 이렇게 그냥 전면 시리즈로 지금 나오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뭐 때문에 하느냐면은 부시 뒤치다거리 아니라고. 9.11 사태가 일어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해가지고 이라크하고 전쟁을 치렀죠. 그러고 나서 또 아프가니스탄 때렸죠. 그래서 이라크하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그냥 수렁에 빠진 것처럼 돈만 사정없이 들어가지 별로 건지는 게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미군이 철수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골치 아픈 빈 라덴을 때려잡았어요. 오바마의 업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말 안 듣는 카다피를 손 좀 봤어요. 그렇죠? 손 봐서 완전히 구로마 제국의 지중해권을 평정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만 손을 보면 됩니다. 중국을 손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오바마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에 올인하겠다는 걸 선언했어요. 여기에 사시나무 똘똘 떨고 있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떠오는 건지 그 핏대가 나는 건지 지금 중국 놈들은 묵묵부답이에요. 지금 묵묵부답인데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미국은 지금 중국을 포위해 가고 있고, 근데 이미 1980년대 헌팅턴 교수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문명의 충돌에서 벌써 미국의 전략가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여간 미국의 전략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 어렸을 때 크기를 어디서 컸습니까? 자카르타에서 컸어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자카르타의 오바마 대통령이 어릴 때 뛰어놀던 그 골목의 할머니들이 오바마를 기억한답니다. 그때 열심히 뛰어놀던 그 애기. 그게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을 어떻게 포위해야 됩니까? 군사적으로 포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최신의 전투기를 배치를 했고, 지금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호주 북부에 미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의 유일한 통로가 태평양에서는 이제 꼼짝을 못하니까 인도양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중국이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미얀마예요.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하는 나라. 아주 진짜 개판 중에 개판이 미얀마거든요. 그게. 옛날에 버마라고 부르던 시기에는 버마를 아시아의 진주라고 그랬습니다. 산모작, 사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쌀 시장의 거의 3분의 1을 점령하고 있던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교육도 높고. 그런데
1962년에 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윈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군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시아에서 부유했던 나라를 가장 거지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거지 중에 상거지예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지수가 있습니다. 182개국을 조사하는데요. 가장 부패한 나라, 그게 소말리아하고 미얀마로 나와 있어요. 얼마나 부패했던지.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서 서방이 하도 인권 탄압을 하니까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경제 봉쇄를 했는데 지금까지 끄떡없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대주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얀마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활로를 찾으려고 중국이 지원해 줬는데 내일 모레 곧 힐러리 국무장관이 미얀마에 간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얀마가 미국으로 넘어오면 이제 중국은 도관에든 쥐어 몽둥이로 때려잡기만 하면 되는 그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한미 FTA 했죠. 그걸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왜 죽으라고 반대하다가 느닷없이 그걸 비준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를 끌어들여야 되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이 미국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국을 포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크게 반발해가지고 한중일 FTA를 하자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한쪽에서 미국이 한 팔 잡아다니고 중국이 한 팔 잡아다니고 찢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중국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미국은 옳다, 이래 됐다.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은 어디 편 들겠습니까? 일본은 중국하고 센카쿠 열도, 다시 말하면 중국말로는 조호대 열도 있죠. 다오다인가 뭐 하는 거 있어요. 조호대 열도 거기 그 섬을 가지고 일본하고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영토 분쟁이 심하고 또 아시아 패권, 헤게모니를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 찰싹 달라붙어서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 이 공동체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일본이 그걸 하자고 해버리니까 중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중국 빼고 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중국 빼고 하자. 멕시코라든가 베트남이 그러자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호주 그러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내수 성장하자. 미국의 등살이 죽겠으니. 자, 여러 가지 이 동아시아 그리고 또 중국은 아세안 10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있죠. 아세안이라고 하는 10개국이 있습니다. 그것과 FTA를 했어요. 중국은. 그리고 한중일을 같이 하자고 그러고 미국은 아시안하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 한국, 중국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양쪽이 우리 팔을 잡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쪽에서 이득을 취하면 돼. 그렇죠? 괜히 헤비급 권투하는데 옆에 서 구경하다 얻어맞으면 라이트급은 괜히 구경하다 얻어맞아 졸도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한말 상황이에요. 구한말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라든가 리더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괜히 옆에서 구경하다 얻어맞아서 졸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중국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동아시아 이 서미트 정상회담이 끝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1대1로 앉았죠. 미국 상무장관들이 중국으로 날아가서 1대1로 앉았는데 거기서 설전만 하다 끝났습니다. 중국이 느닷없이 뭘 선언을 했냐 하면 불균형 성장을 선언을 했어요. 불균형 성장이란 말은 미국, 유럽이 죽을 쓰건 말건 우리는 우리끼리 성장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 시장에서 돈을 다 벌어가고 있는데, 그래,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너희가 국제사회에서 제 역할을 해야지. 거기 때문에 의견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지금. 맞지를 않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항공모함을 만든다든가 등등의 좀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미국은 그걸 봉쇄하기 위해서 인도,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끌어들이고 있고 중국은 필리핀에 보복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섰고
이 모양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제주 해군기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면은 중국 황해 함대, 저쪽에 있는 함대는 도관에는 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략적, 이 동아시아의 전략적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돈 벌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실속을 챙겨야 돼요. 자, 먼저 이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 우리 장윤순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양반은 과학자이신데 과학자 치고는 좀 돌연변이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이게 책을 무지무지 1년에 하루에 한 권씩 읽겠다고 목표를 잡은 분인데 지금 70이 넘은 분인데 그런데 몇 권 읽으셨냐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 실패해서 몇 권 읽으셨냐 250권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 250권이에요. 그래서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 저렇게 제목을 붙이셨는데 저 말은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인데 이 책 자체가 수억 광년에 해당하는 우주에서부터 이 마이크로 세계까지 아주 나노 세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이 과학 원리를 가지고 그 과학을 설명한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사적인 책은요, 시사 문제를 다룬 책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사 문제가 자꾸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학이라든가 인생살이에 대한 것은 장서로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3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학에서 인간이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길을 발견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간과 과학을 연결시킨 그런 글들입니다. 40년 동안 여러 신문이라든가 저널이라든가 학술지에 실어온 것을 이 글을 쓰신 것을 모아가지고 이걸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가감을 해서 만드는 책입니다. 그다음 2장에는 원자력이 희망이다. 이 양반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에너지, 애토믹 에너지의 파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원자력 기술에 올인해서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래서 이 원자력 연구소장, 연구원장을 2번이나 하셨고, 고문을 3번이나 하셨고, 이 정도로 지금 원자력에 아주 기초를 놓으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핵에너지를 만들고, 3장에는 독서하고 여성의 문제를 적었습니다. 이 양반이 늘 강조하는 게 국가 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강조하는 게 국가를 지탱하는 3개의 기둥이 있다. 첫째가 공무원이고, 첫째가 부모이고, 2번째가 교사이고, 3번째가 공무원이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못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 사회가 무너집니다. 교사가 선생님이 교육 잘못 시키면 이거 국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발전한 것은 순전히 선생님 덕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보다는 깨끗하고 유능했어요. 근데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하려고 보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쓴 게 이제 3장입니다. 독서와 여성이 우리 미래를 만든다. 특히 독서를 강조합니다. 독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요, 책을 읽는 것은요, 여기서 또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것은요, 무슨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기 위한 겁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혜를 얻고 멋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합니다. 기왕에 살 바에야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에 부자가 될 바에야 멋진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교육을 받고 독서를 하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무슨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혜가 지식 없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만 잔뜩 들어있고 지혜를 얻을 수 없다면 그건 뭐 때문에 그 책을 읽어요? 그것은 당나귀 등에다가 차라리 책을 싣고 다니는 게 더 나아요. 뭐 때문에 머리에다 무겁게 넣고 다녀, 그것을. 지혜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읽거나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다 하는 걸 여기서 영감을 얻고 그것이 자기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 지혜예요. 그 문구를 몽땅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 책을 읽은 보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0권을 읽었다는데 얘기해보면 말이 무시하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읽어서 거기 나온 뭔가를 외우고 있지만은 그 사람 인품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뭐 하려고 그런 거 읽고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이나 자지.
그렇잖아요. 그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 교육을 받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것도 지혜를 얻어서 멋진 인간이 되기 위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터미 사업을 3년 이상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돈을 못 번다면은 돈 버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할 거고, 돈을 벌기 때문에 멋지게 돈을 벌자. 그런 말이에요. 기왕에 벌 바에야. 그래서 이 책의 또 중요한 것은요, 요 SBT가 우리나라 연구소 기업 제1호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법을 만들었어요. 3년간 노력해서 만들어서 정부하고 투쟁해가지고. 그래서 이 SBT가 어떻게 생겼고, 원자력 기술 화장품을 어떻게 만들었고, 해모임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쓰려고 쓴 것이 아니고, 요거 만들면서 고생을 무지무지 하셨거든. 과학자가 국가의 돈만 쓰면서 이 좋은 기술을 그냥 사장하느니 가능하다면 이걸 제품화시켜서 이윤이 나오면 연구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양반이 원자력 연구소장을 하실 때에 원자력 병원이 그 예하에 있었어요. 근데 원자력 병원 연구 원장이니까 가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산하기관이니까 가보시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치료를 못하는 분이 많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럼 면역이 일정 이상 올라와야 또 치료를 한다네요. 그래서 이 양반들을 면역을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인도주의적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연구원들에게 연구를 해보라고 했더니 어디서 찾아낸 거냐 하면, 우리 전통적인 한의학의 사물탕,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물탕. 이게 3,000년간 보약으로 먹어왔다면 이게 뭔가 있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독성이 강한 거 하나를 빼고 3가지, 천궁, 백작약, 당귀 3가지를 그냥 삶아서 합해놓은 게 아니고요, 분자구조를 바꾼 겁니다. 분자구조를 바꿔서 가장 면역체계를 보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자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못 만들어요. 원자력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탄생한 겁니다. 그 얘기들이 써져 있어요. 그런 해모인을 왜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화장품을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녀들에게 바로 상상력, 지식보다도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상상력을 키워주는 자녀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무지무지 재밌더라고. 근데 일부 분들은 안 재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나노가 나오고 무슨 광속이 나오고 어쩌고 그러거든요. 근데 꼬마들은 다 알아요. 그 학교 다 배우거든, 그런 거. 자, 이제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건 꼭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요,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이 3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가운 머리, 쿨헤드. 다시 말하면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하자가니까 하고 좋다니까 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이 사업이 할 만한 사업인가, 옳은 사업인가, 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물론 자기가 또 스스로 정보를 얻어야 되고, 스폰서라든가 주변 분들, 지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남의 탓을 안 해요. 반드시 차가운 머리가 필요합니다. 냉철한 이성, 예리한 판단력을 말합니다. 쿨헤드는. 두 번째는 따뜻한 가슴입니다. 이 사업이 나만 돈 버는 사업인가? 안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 때 그 사는 사람도 이익이 되는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짓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인가? 보람이 없고 옳은 짓이 아니라면요,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자기가 돈을 번다 해도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이분에게 권하고 또 이 해모임을 권했을 때 과연 저분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신나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권장할 수가 있어요.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자, 3번째는 요게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 머리에서 가슴이면 여기까지만 내려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판단해보니까 좋은데? 그거 참 괜찮은데?
그러게 가지고 손발이 게으르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손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차가운 머리는 머리 공부입니다. 머리 공부. 머리 공부, 인텔렉추얼 디스플린이라고 했어요. 차가운 머리. 그 다음에 마음 공부, 마인드 디스플린. 여기서 몸 공부입니다. 피지컬 디스플린. 요 세 개, 머리 공부, 마음 공부, 그 다음에 몸 공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제로 공부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공부라고 그러면 뭐 책을 읽는 걸 공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공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수신을 공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신. 이것을 공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공부. 이 공부를 이렇게 써놓으면요, 이게 아무 뜻이 없어요. 이게 무슨 공짜야, 이거? 이거 기술 공짜고 지압이 부짜예요. 그럼 기술을 가진 지압이 이게 공부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오신 분 혹시 계시나? 중국어로 뭐라 그래, 이걸? 이게 쿵후예요, 쿵후. 쿵후 있잖아요, 몸으로. 이소룡이 하는 쿵후 있죠? 이게 쿵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단련시켜서 뭔가를 탁월하게 익히는 걸 공부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 이렇게 번역한 거냐면요, 스터디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스터디라는 서양 영어가 들어왔을 때 저걸 뭘로 번역해야 되냐? 뭔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조상들은 이걸 공부라고 번역을 했고, 중국에서는 아마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염서, 렌시, 그러죠. 중국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공부에 책을 읽다요. 책을 읽다. 일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뱅교수로 면강, 병교수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그 말이에요. 야, 정말 무지무지 하기 싫죠, 정말로. 자, 일본 사람부터 번역 잘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근데 동양 삼국이요, 이 스터디를 달리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상들이 가장 번역을 잘했어요. 쿵후. 몸을 단련시켜 뭔가를 탁월하게 익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수신이란 말이에요, 수신. 그러니까 공부는 수신인데, 요 신 속에 우리 조상들이 집어넣은 것은 신 속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머리, 마음, 몸이 전부 다 이 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까지. 머리도 우리 몸이고, 마음도 우리 몸이고, 육체도 우리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잘 단련시켜서 뭔가 탁월하게 되는 것을 공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김연아 선수는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무지무지 잘한 거예요. 박지성 선수 무지무지 잘한 거예요. 몸을 단련시켜 뭡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잖아요. 박세리 잘한 거예요. 공부 잘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부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해서 성공한다면 공부를 무지무지 잘한 거예요. 알겠죠? 꼭 무슨 뭐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단어 외우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라는 개념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성리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리학. 성리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이 학문에서 이 공부라는 개념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는 무슨 애터미 사업을 하건 안 하건 뭔 일을 하든지 하다못해 가게를 하더라도요,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가만히 보니까 돈 버는 사람은 간판집밖에 없더라고. 그놈의 가게는 맨날 간판을 바꿔. 그러니까 그 망했다는 얘기야. 그게 지금 뭐 신발 가게 하다 금방 없어졌다가 무슨 국수 가게 하다 또 금방 없어졌다가 계속 간판만 바꿔. 그거 왜 그래요? 이게 냉철한 머리로 판단을 안 해보고 여기 해서 과연 수요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내가 만드는 제품, 파는 제품이 컴피티션,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안 해보고 무조건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요 부지런한 손발도 또 마찬가지고 나보다 2배 이상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또는 애터미 사업이 아니라도 먼 사업을 위해서 이제 이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3가지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품을 봐야 됩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 제품의 품질이 엉터리고 가격도 싸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거 성공 못합니다. 알겠죠? 제품의 품질이 매우 좋은데 가격도 높다. 그런 건 얼마든지 있어요. 소위 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하는 제품은 퀄리티도 높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렇죠? 그것은 마케팅 타겟이 따로 있어요. 마케팅 타겟이 초고소득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넉바진 아가씨들. 이게 이제 마케팅 타겟이에요. 분명히 타겟이 있으니까 그것도 마케팅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시장은 이미 그런 네임밸류가 매우 높은 명품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 기업이 거기를 파고 들어가기는 매우 힘들어요. 명품은요, 그 품질의 퀄리티의 수준보다도 가격이 높은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명품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토리를 파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를 파는 거는 문화를.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 명품에 역사가 쌓여야 되는데 후발 기업은 거기에 끼어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선 제품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품 품질과 가격을 봐야 됩니다. 요게 안 돼 있으면요, 천하 없어도 그건 성공하기 힘듭니다. 지금 물건 없어 못 팝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물건은 생산은 얼마든지 되는데 그것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품질과 퀄리티와 프라이스, 가격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낮으면 뭐합니까? 실컷 돈 벌어놨더니 경영자 놈이 다 빨아먹고 없더라. 그렇게 되면 뭘 합니까?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이렇게 되면 밑에서 고생만 하지 성공 못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시스템을 봐야 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경영 시스템을 봐야 되고, 경영 시스템, 그다음에 보상 시스템을 봐야 돼요. 과연 나한테 몇 %나 돌아오는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 시스템, 그리고 교육 시스템, 이벤트 시스템 등등 시스템이, 교육하고 이벤트 하는데 맨 하늘에 주먹질을 하고 구호나 외치면요, 그건 헛개비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하늘에 주먹질을 합니까? 그래. 원래 황금은요, 도금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렇죠? 황금을 도금하는 그 미친놈도 있어요. 그게 구리니까 도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 빵빠레 울리고 무슨 밴드 불러다가 야다 뭐 혼을 완전히 빼놓으면은요, 그건 구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벤트 시스템이 있는 데는 돈만 많이 들지 결국 사업자들 걸 빨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을 봐야 됩니다. 제품도 좋고 시스템도 괜찮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뛰느냐. 이것만 남아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돈이 벌린다. 그런 사업이 없어요. 없습니다. 있으면 거기 가서 하시면 돼요. 사기치는 것도요, 무지 힘듭니다. 그거 공부 무지무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어떻게 사기쳤다고 하는 거 나온 거 보세요.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저기서 어떻게 사기가 된다는 건지. 그렇게 머리를 써야 사기도 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 절대 시간, 우리는 1만 시간을 통상 얘기하는데요, 절대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술술 했더니 돈이 벌렸다? 그건 이미 다른 사람이 벌어가고 없어요. 그런 돈은. 그래서 반드시 절대 시간을 자기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X, Y, Z 요 세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공의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필요 조건.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해요. 요 세 가지가 없으면요,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성공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품이 엉터리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제품이 좋고 시스템이 좋아도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제품이 좋고 열심히 뛰어도 시스템이 엉망이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성공의 필요 조건이에요. necessary condition이에요. 그런데 필요 조건인데 학교 다닐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무지하게 졸렸죠, 사실. 실제로. 무지하게 졸렸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게. 하여간 필요 조건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없으면 성공 못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만 갖추면 성공하는데 충분한가? 그거하고는 달라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성공을 100%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그게 뭐야? 이게 운이야, 운. 채수가 더럽게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채수야, 채수, 운.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재수 없는 놈 비행기 타고 가다가 뱀에 물린다고? 하여간에 재수가 없으면 될 일이 안 돼요, 이게. 예? 안 된단 말이에요. 전번에 보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떨어졌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악어 때문에 그랬대, 악어. 어떤 아줌마가 악어를 매우 좋아해서 가방에다가 포대에다가 넣어가지고 비행기에 실었는데 그놈에게 나와가지고 비행기에서 돌아다니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걸.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니까 비행기가 무게중심을 잃고 떨어진 거예요. 재수 더럽게 없는 거죠. 비행기에서 악어에 쫓긴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그게 재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뒤로 넘어져 왜 코가 깨지냐 말이에요. 재수 좋은 놈은 쇠똥에 미끄러져도 이쁜이 치마 밑으로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보를 들으셨건, 가작에서 왔건 자기가 끌려왔건 간에 여기 와서 이런 정보를 듣는다는 건 이미 이쁜이 치마 밑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건지 다음 단계를 진행시킬 건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에 대해서 책을 써놓은 것들을 읽어보면요, 운이 있기는 있는데 운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뭐냐면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운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운이라는 게 있다. 있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운이 오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운인데 운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운이 매우 좋은 거예요, 지금. 운이 매우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함수로 표시하면 저렇게 됩니다. R은 즉서 수입입니다. 레비뉴 해서 R 이렇게 되면 이것이 X, Y, Z, 그 다음에 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함수로 적어보면 이게 분명히 어떤 이런 고부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고부 형태. 여기서 K는 어떤 상수입니다. 상수. 어떤 상수고, 이건 운이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X와 Y는 컨스탄트입니다. 주어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그리고 이미 회사에 X와 Y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컨스탄트입니다. 변수가 아니고 컨스탄트. 그러면 요 세 개는 어떤 컨스탄트. 그러니까 이것을 써보면은 K, Z, 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K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2는 운이니까 이미 여기 와서 이분이 치마 밑으로 넘어졌으면은 요건 1이란 말이에요. 1. 운이 운수 대통이라고 말이에요. 1. 운수 대통이 1이고 운수에 5 모르는 게 제로예요. 이게 암만 노력을 해도 이게 제로면요, R은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고부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래요. 고부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운수 대통이 1이기 때문에 자기 소득은 무엇의 함수다? 자기가 노력한 것의 함수다. 이렇게 돼. 왜냐하면 다른 요인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X, Y. 지금 바꿀 수가 없고, 운은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에게 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역시 요 운이라는 놈은 Z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Z의 함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운도 거기에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소득은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옆에 주위 사람들, 가족, 스폰서하고 토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는 다른 사이드 잡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기에 올인하라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올인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간 소득이 안 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호구지책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 남편이 이 가게를 한다든가 또는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직장이라든가 해서 먹고 살 게 있어야 올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먹고 살 게 없다. 그런 경우에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잡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는 경우에 우선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업에서나 목표 설정할 때는 스마트라는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이런 방법으로 목표를 설정하면요,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결과가 흐리멍텅한 것은 목표가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분명하면 자기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자기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선 목표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영어를 잘하겠다. 이거 목표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어느 정도 하는 게 구체적으로 정해. 나는 토익을 900점 맞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하게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매월 500만 원을 벌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행동지향적 해야 된다. 행동지향적.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나는 부모님께 매일 전화를 드리겠다. 이렇게 직접 그래야만 내가 안 드렸으면 내가 효도를 안 한 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지.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인지 그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인 목표를 정해서는 안 된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서는 안 된다. 현실성 있게 너무 목표를 크게 잡거나 너무 낮게 잡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낮게 잡으면 그 노력 안 해도 되니까 노력 안 하고 너무 높게 잡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껏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을 정도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간 제약적인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언제까지 3개월 이내 1000일 이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잡고 나서 이제 스워트 분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스워트 분석이라는 게 이건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합니다. 스워트 분석을 야구단에서도 하고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도 이 스워트 분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점. 인간은 아무리 자신은 강점이 없다 그래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적어도 대표 강점이 3개 내지 4개가 있답니다. 자기 강점, 이것은 자기 내부적인 요인이고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자기 강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강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약점이 무엇인가? 자기 강점이라는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나는 매우 부지런하다. 나는 매우 건강하다. 나는 사람 설득을 잘한다. 나는 인간관계가 매우 폭넓다. 교회도 있고 우리 개도 있고 무슨 지역사회 봉사단체도 있고 많다. 이게 굉장한 강점이에요.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게. 나는 언변이 좋아서 사람 설득을 잘한다. 난 친화력이 매우 강하다. 나는 요리를 무지무지 잘한다. 전부 강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약점은 객관적으로 봐서 내 약점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을 보고 설득을 잘 못한다. 이게 약점이 될 수가 있고 몸이 좀 약하다든가 나는 집에서만 계속 전업주부로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그렇게 넓지 못하다. 이런 거 약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것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 어포튜니티 요소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환경적 요인이야. 지금 정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등 그 다음에 지금 실업 사태라든가 등등 취업난은 어떻게 돼가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포튜니티 기회가 되고 위협은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데 해가 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해가 되는 요소는 뭐가 되었을까? 뭐가 있겠어요? 남편의 반대라든가 친구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거 많아요. 위협이 되는 요소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구나 뭘 극복하고 뭘 강화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관포지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은 이 관중을 의미합니다. 이건 춘추시대 지금부터 한 BC 600년 정도니까 지금 한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나라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는 한 마을에서 자랐던 중마고입니다. 어르신들 중마고 아시죠?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옛날 시골에서 여기 대나무 가정에 끼고 몇 놈이 기차 타듯이 앞으로 막 달리고 그러잖아요. 순수한 우리말로는 불알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랑 먹고서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이 중마고란 말이에요. 대나무 말타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렸을 적부터 친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근데 당시 제나라에 있었던 지금 강태공이 분봉받은 나라가 제나라이고 지금 어디냐면 산동반도입니다. 산동반도 아시죠? 제남 그런 데 있죠? 제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나라의 13대 임금이 희공이라는 사람인데 요 양반이 자녀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제야,
규, 소백. 이 공자들이죠. 그 다음에 공녀들 두 딸이 있는데 성강, 문강. 근데 기묘하게도 이 세 아들 두 딸이 어머니가 다 달라요. 전부 배다른 형제 자매예요, 이게. 전부 다. 요런데 요 희공이 죽으니까 누가 임금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큰아들인, 제야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인 제야가 임금이 돼서 제14대 임금이 영공이라는 임금이 됩니다. 임금 칭호예요, 영공. 그런데 이 영공은 성격 파탄자예요. 완전히 아주 잔인무도하고 황음무도한 그런 임금이에요. 임금이 되기 전에 자기 동생인 문강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2600년 전이니까 뭐 저런 개막나이 같은 놈이 있나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왕건은 어떻겠습니까? 부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기 동생들이죠.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우리 핏줄은 너희 핏줄하고 다르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간의 혼인을 했어요. 지금도 저쪽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하죠. 이슬람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혼인이 이 자기 사촌 동생하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혼인이고, 그것도 돈 많은 사람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하여간 근데 요 양반이지, 영공이니까. 요 양반은 이렇게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문강이 노나라 임금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러면 시집을 갔으면 내버려 둬야 되는데, 시집을 가서도 그런 어떤 괴상망측한 짓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노나라 임금이 알게 되니까 노나라 임금을 잔치에 초대해서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점점 성격 파탄이 되어 가니까 두 동생인 규와 소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다는 맞아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요 공자 규, 둘째 아들인 규의 어머니가 노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규의 보좌관이 누구냐 하면 관중이라는 사람이에요. 관중은 공자 규와 함께 노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인 소백의 보좌관이 누구냐 하면 포수가예요. 포수가인데 소백의 어머니는 위나라 사람인데 소백은 위나라로 가지 않고 요 제나라에 가까운 거라는 곳으로, 그 나라로 갑니다. 그 땅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역시 규보다는 소백이 낫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도자는요,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야 돼요. 소백은 벌써 그걸 안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관중이 공자 규의 보좌관이 된 것은, 참모가 된 것은요, 포수가의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포수가는 지금 영공이 하는 짓이 괴상망측한 짓만 계속하기 때문에 언젠간 맞아 죽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음 제나라 임금 자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자기가 공자 소백의 참모가 되고 관중이 공자 규의 참모가 되면 권력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렇죠? 권력이 새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공이 그 짓을 하다가 자기 사촌 형인 공손무지에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공손무지도 이름에서 본 바 같이 아주 무지막지한 놈이어가지고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공손무지 이름이 무지막지한 놈이어가지고 또 부하에게 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됩니까? 제나라의 임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 공손무지가 사촌 동생인 영공을 때려 죽였는데 요놈도 부하에게 맞아 죽으니까 제나라에 임금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선착순이야. 공자 규하고 공자 소백이 먼저 제나라 수도에 가서 용상을 차지하고 앉아버리면 그놈이 임금이야. 그래서 소백이 더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제나라 가까운 그 땅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사태가 벌어지니까 포수가는 공자 소백을 받들고 제나라 수도로 갑니다. 그런데 관중이라는 인물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아이고 한 발 늦었네. 이렇게 된 거야. 아이고 한 발 늦었네. 왜? 노라는 멀거든 거기서. 멀거든. 그래서 소백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관중이 별동대를 조직해 가지고 소백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다가
소백이 나타나니까 화살로 쏴버립니다. 쐈는데 거기에 뭘 발라냐면 짐독이라는 걸 발랐어요. 짐독. 그 짐새의 독인데요. 요것은 무지무지하게 맹독성이랍니다. 맹독성이어서 요것에 그 물소똥처럼 요게 맞으면 살이 썩기 때문에 금방 죽는답니다. 거기에 화살에다가 짐독을 발라가지고 쐈는데 공자 소백이 배에 명중을 했어요. 명중을 했어요. 막 맞았어요. 그러자 공자 소백은 바로 꼬꾸라지면서 엎드려 하고서 일제히 곡을 해라. 이렇게. 일제히 곡을 해라.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행렬을 영구 행렬로 만들어라. 그런데 참 재수가 무지무지 좋은 거야. 맞았는데 허리띠에 맞은 거야. 허리띠에 옛날 허리띠 그 열쇠 그 골이 큰 쇠 있지요. 거기에 맞은 거예요. 거기 정통으로 맞아버려. 그러니까 관중이 이게 화를 무지무지 할 수 없는 거인데 배를 정통으로 맞춰버렸는데 하필 허리띠를 맞춰버린 거예요. 여기를 맞춰버린 거지. 그런데 소백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죽은 척 하면서 곡을 해라. 그런 거예요. 왜? 매복되어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면서 임금의 귀국 행렬을 장의 행렬로 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중은 어땠습니까? 이제 임금 자리는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아주 유유하게 아주 유유자적하면서 노나라로 가서 공자 규를 받들고 노나라 군대를 이끌고 제나라로 갑니다. 왜? 이미 제나라는 소백은 죽었고 그렇죠? 죽었고.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미 소백은 제나라에 가서 임금 자리에 올랐고 제나라 군대를 장악했어요. 제나라는 노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가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노나라 군대가 대패하면서 이미 소백은 노나라 임금이 돼 있으면 그 제나라 제환공이라고 하는 분인데 임금이 돼 있으면서 공자 규를 주살할 것을 요구를 해서 노나라는 바로 공자 규를 바로 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임금이고 지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 당시 권력은 나눠갖지 못합니다. 형제간에도. 자, 그래 놓고 이제 요 관중이 요 소백 제나라 임금이 되어 있는 환공인데 요걸 죽이려고 했으니까 제나라 임금 소백은 제환공은 요놈은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겠다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 놈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 관중하고 그 다음에 소홀이라고 하는 대부 이 공자 규를 모시고 있던 두 놈을 함거에 실어. 함거라는 게 옛날 그 사극 보시면은 그 죄수 싣고 하는 수레 있죠. 통나무로 이렇게 이걸 함거라고 합니다. 함거에 싣고 제나라로 수도로 보냅니다. 그런데 도중에 소홀은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고 주군을 따라갔죠. 규를. 관중은 죽지 않고 제환공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제환공이 저놈은 내 손으로 직접 죽이겠다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직접 죽이겠다. 그런데 그때 포수가가 말리고 나섭니다. 임금께서 주군께서 제나라 하나만 다스리려고 하시면 저로서도 충분합니다. 제가 재상을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군께서 천하를 호령하시려면은 관중을 재상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좀 죽이려고 하는데 이놈을 재상으로 쓰라 이거야. 이게 포수가예요. 그거 내버려 두면 자기가 재상이 돼요 지금. 그렇죠? 내버려 두면. 그것도 포수가가 재상이 된다고 해서 타달라고 한 놈도 없어. 그렇죠? 그렇게 소백을 보좌를 했으니까 소백이 그 땅으로 간 것도 아마 포수가에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포수가가 소백을 임금으로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자기가 재상이 되는데 그걸 관중을 재상을 시키라 이래요. 그러니까 소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장 칼을 거두고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무총리를 임명해버린 거예요. 이걸 죽이려다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포직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관중은 드디어
제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하고 부국강병을 실시하고 국민들을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춘추시대 최강국으로 제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관중의 힘이에요. 최강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춘추 5패라고 그러는데 춘추시대 최초로 제환공이 패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에는 주나라라고 하는 그 아무 힘할 턱이 없는 중앙정부가 있는데 제후국들 중에서 제후국들을 몽땅 제압해가지고 우두머리가 패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사실 천하를 통치하는데 그 첫 번째 패자가 제환공이고 이 소백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주냐? 관중이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사기의 두 번째 열전, 첫 번째 열전이 백이열전이고 두 번째 열전이 관한열전이 나오는 여기에 관자와 안영이란 나옵니다. 제 나라 재상들이에요. 여기에 관중이 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수. 나를 낳아준 것은 누구이고? 부모이고,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수이다. 이렇게 탁 나와요. 관중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기열전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5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일찍이 내가 가난했을 때 포수과 장사를 한 일이 있는데 이익을 나눌 때면 내가 늘 많이 차지했으나 포수하는 나를 욕심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중을 알아주는 거죠. 같이 장사하는데 저놈이 60% 가지고 포수가는 40%밖에 안 줘. 그런데 포수가는 그것을 욕심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 관중이 나보다 가난하다. 그런 말. 두 번째, 관중은 일찍이 나는 포수가를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다가 실패하여 그를 더욱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는데 포수가는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 일이란 운에 따라 잘 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포수가는 잘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도 또 운이 나오네. 운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데 포수가는 그걸 알았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나는 3번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3번 모두 쫓겨났는데 포수가는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 포수가가 관중을 어떻게 됩니까? 품어주죠. 관중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실패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주 역사를 주름 잡은 사람인데 계속 실패만 해요. 그 다음에 일찍이 나는 3번 싸움터에 갔다가 3번 다 패하여 달아나고 말았는데 포수가는 나를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늙은 어머니 누가 버려놨게? 자기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수가는 나 그걸 보고 비겁하다고 하지 않았다. 왜? 노모를 모셔야 되니까. 응? 이렇게 알아주는 친구가 있으면 무지무지 좋겠죠. 이게 포수가란 말이에요. 또 나는 공자 규가 패했을 땐 나와 같이 그의 대부를 했던 소호는 자살하고 나는 사로잡혀 투옥되는 치욕을 당했지만 포수가는 나를 수치를 모르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작은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명을 천하에 떨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진실로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수가이다. 이렇게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공자 규 얘기입니다.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관중은 대인이었습니다. 작은 의리 가지고 따지지 말라. 그보다 더 큰 의의가 있으면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공자가 이 점을 극구 칭찬합니다. 자, 그래서 뒷사람들은, 후세 사람들은 관중보다 오히려 포수가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포수가는 대대로 거의 보면 10대라 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후손들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존경을 받으면서. 그런데 10대에 걸쳐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포수가를 재상으로 초청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면 이 새끼 저 관중 이거 배반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관중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을 때가 되니까 제환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중에게 물어보겠죠. 당신 후임으로 재상을 누구를 하면 좋겠느냐. 제환공이 그렇게 물었을 때는 의도가 뭡니까? 틀림없이 포수가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관중은 의외로 포수가를 재상을 시키지 말라고 건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놈을 시키라고 권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포수가는 분명히 군자는 군자인데 옳고 그름을 너무 명백하게 따진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적이 많아져요. 그렇게 하면 백성이 힘들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명히 가려서 악을 한번 행한 놈은 평생 보지를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재상으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런 말이야. 그러게 되면 그러니까 관중이 보수가를 재상으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군자이고 올바른 사람이고 선보다는 악을 분명히 하고 사리가 분명한 사람인데 정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보수가가 재상이 되면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게 된다. 그래서 황공에게 보수가를 재상을 시키지 말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수가 어때요? 보수가의 후손들은 대대로 존경을 받으면서 살게 돼요. 보수가가 죽을 쓰면 우리 사회에서도 참 교수 열심히 하면서 존경받는 분이 정계 입문해가지고 개차반이 돼가지고 나가는 수가 많죠. 야, 내 그분 내가 몇 분 알고 있어요. 저 양반이 좀 교수로 계속 계시지 말이야. 뭐 어쩌다고 거기 진흙탕에 뛰어들어가지고 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걸 관중은 보수가를 막아준 겁니다. 거기에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품이 너무 고매하니까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해 사람이. 정치할 때는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 관계를 관포지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공자는 양반보다 한 100년 뒤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아주 의리파입니다. 자로가 물었다. 제나라 환공이 공자가 규를 죽었을 때 소홀은 따라 죽었지만 관중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로가 이어서 물었다. 관중은 인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중이란 놈이 이게 의리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죽었으면 저도 자결해야지. 대부 소홀은 자결했는데 이놈은 끝까지 살았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공자가 그래 맞아 그러면 그런 놈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답은 반대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환공이 제후들을 규업할 때 병거를 쓰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었다. 결과적으로 인한거나 마찬가지다. 인한거나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으로 이 춘추 패자가 된 게 아니고 관중의 힘으로 군대를 쓰지 않고도 그렇게 모았으니 백성이 전란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관중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인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자는 어떻습니까? 작은 의리 가지고 연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째째한 군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역사의 흐름에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평가한 거예요. 자기 제자들은 다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공자는 나쁜 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자공이 또 물었습니다. 자공은 더 세게 물었어요 이제. 자공이 물었다. 관중은 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황공이 공자 규를 죽었을 때 죽지 못했고 또 황공을 돕기까지 했으면 재상이 돼서 황공을 패자로 만들어줬거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이 환공을 도와 제후들의 패자가 되게 하여 온 천하를 바로잡았으므로 백성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다. 관중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고 옷자락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의 통치하에 살고 있을 것이다. 어찌 평범한 사람들이 조그만 신을 지킨답시고 도랑가에 스스로 목을 메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겠느냐. 다시 말하면 관중이 중원을 평정해가지고 제국들을 강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북쪽 오랑캐, 북적이라고 합니다. 북쪽 오랑캐가 침범을 못했어요. 남쪽에서는 초나라가 강성해졌는데 초나라가 북진을 못했어요. 만약에 북적이 내려오고 초나라가 우위를 쳤으면 그때 전란에 또 휩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이 편하게 살고 있는 게 그 사람 덕분인데 왜 그따구 소리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네? 황공을 도우면 어떻고 안 도우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백성이 살기 좋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작은 의리 요거 따지지 않고 대의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게 역시 공자는 대인이었어요. 자, 관중의 명언을 몇 가지 뽑았습니다. 관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관자에가 나옵니다. 창고가 차면 비로소 예제를 알게 되고 그렇죠? 이게 창고가 차지 않으면요 나무 담장 뛰어넘어요. 그렇지? 예. 의식이 족하면 영역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윗사람이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그러진 행동을 하게 된다. 윗사람이 잘못하면 밑에 놈 잘못한다. 그런 말.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윗사람에게 있다. 윗사람에게 있다. 자, 군사력을 강화하는 계책은 물자를 풍부하게 갖는 것이다. 풍부한 물자 앞에 적이 있을 수 없다. 경제력이 바로 부국강병의 첩경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경제에 눈을 뜬 사람이고 경제정책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 뒤로 관중 뒤로 모든 경제정책은 이 사람에 따라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민심을 순하게 하는 데 있고 정치가 무너지는 까닭은 민심을 거스르는 데 있다. 지금도 맞죠? 지금도 맞죠? 자, 다음. 자,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마을을 다스리면 마을은 다스려지지 않는다.
마을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를 다스려지지 않는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면 천하는 다스리지 않는다.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마을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마을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천하를 다스리고. 방법이 다르죠. 기업을 경영하는 것하고 나라를 경영하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군수가 하는 일하고 서울시장이 하는 일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해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천하에 쓸만한 신하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군주가 신하를 제대로 쓰지 못함을 걱정해야 된다. 천하에 재화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함을 걱정해야 된다. 오늘 우리 사회가 똑같아 이게. 그렇죠? 똑같아요. 자, 이제 금난수교라고 합니다. 관포주기하고 요 세금자 쇠 있죠? 난초 난자 갈지자 갈지자인데 이것은 소유격 대명사로 뭐뭐의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길교자 서로교자. 요건 주역 계사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의 계사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기서 나오네. 자, 이인동심 두 사람이 마음이 같으니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니 같으니 길이 단금 그 기자고 요 리자는요 원래 날카로운 리자입니다. 이익할 때 요거 쓰죠. 이익 날카롭게 잘 쓴다. 이용 이렇게 하죠. 요거 날카로운 리자 날카롭게 잘 쓴다. 그러니까 그 날카로움이 단금 새를 자를 수 있고 동심지연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그 기취열한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그러니까 쇠라도 자를 수 있고 난초 향기와 같은 사귐, 저는 관계, 우정 이것을 금난지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에 딱 맞는 말이에요. 서로 각계약진해가지고는 절대로 새를 자를 수 있는 날카로움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습니다. 휴먼 네트워크니까 인적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같이 뛰면은 새를 자를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각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다음 수어지교. 이것은 물수자, 고기여자, 갈지자, 사길교자입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사이. 그러니까 물과 고기의 관계. 그 말이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자, 요 말은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삼국지 연의 말고 나간중이 쓴 삼국지 연의는 소설이고 정사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라는 정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제갈량전에 이 말이 나옵니다. 유비와 제갈량이 사이가 날로 가까워지니까 관우와 장비가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니까 유비가 불러가지고 두 사람에게 타이른 말 중에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 고지 유공명. 나의 고는 애로울 고자인데 나를 의미합니다. 나에게 공명이 있다는 것은 유는 같을 유자입니다. 유어지유수야. 고기가 물이 있는 것과 같다. 즉 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원학은 바라는데 제군 너희들은 물, 부원 다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돼서 그 기록에 의하면 관우와 장비는 이 말을 들은 뒤로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어지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스폰서, 파트너, 그 다음에 회사와 사업자, 그 다음에 사업자와 사업자와 고객은 전부 수어지간입니다. 물과 고객이에요. 고객 없이 어떻게 사업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회사 없이 사업자가 있을 수가 없고 스폰서 없이 파트너가 있을 수가 없고 파트너 없이 스폰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물과 고기와의 관계입니다. 중국의 모택통이 대장정 이 장개석 군하고 이 전투를 할 때 한 말입니다. 우리 혁명군은 고기이고 인민은 물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인민을 떠나서 전투를 할 수 없다. 절대로 인민을 괴롭히지 마라. 그 말이 들어있어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이 외교관이 중국에 가서 이 말을 했더라고.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수어지교입니다. 이렇게 이랬더라고. 사실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 제1의 무역 상대가 어딥니까? 중국이고, 또 가장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도 우리에게 기술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어지게. 뗄 수 없는 관계. 자, 이렇듯이 우리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마치 물과 고기 그리고 관중과 보수가처럼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요. 이게 질이 멸렬한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을 위한 공부라는 체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인가? 현재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책을 쓰면서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이 책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현재밖에 없다 말이에요. 현재를 충실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걸 톨스토이는 계속 이 뒤에도 계속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과거에 CEO를 했던 분, 그 다음에 어떤 고위 공직에 있었던 분, 성직을 했던 분, 교사를 했던 분, 뭐 많은 이 높은 경력을 가지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거 과거에 연연하게 되면은 미래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인생을 현재 합산이다. 이게 벌써 이게 시그마 나오고 이 인티그랄 나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분들 있죠. 산수 시간에 무지무지 졸았는데 말이지. 하여간 인생은 현재를 이렇게 합해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래야지 무슨 미래를 합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합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답이 라이프라는 답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애터미 사업의 행동 지침으로서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요거 세븐업 마셔보셨죠? 세븐업? 지금 세븐업 없어요? 시내? 무지무지 시원한 거 있잖아요. 탄산음료. 옛날에 선전 무지무지 했는데 이거 시원하게 이걸 드시고 시작하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선 드레스업, 옷을 말끔 입어야 돼요. 외모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드레스업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걸 발표했죠. 실험한 거. 아가씨 10명을 놔두고 여기서부터 화장을 하나도 아는 쌩얼부터 시작해서 화장을 조금씩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누가 가장 능력 있어 보이냐고 점수를 매기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1등 했어요? 화장을 가장 완벽하게 한 여자가 가장 능력 있게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순서가 다 맞았어요. 그리고 쌩얼을 한 여자는 가장 무능하게 보인다고 나왔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은 그렇게 느낀다요. 따라서 세일즈를 하는데 사람이 무능하게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옷을 좀 이상하게 입었다. 그것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미국이나 유럽 할머니들 보세요. 할아버지들 봐요. 뒤에서 봐가지고는 저게 청년인지 할머니인지 처녀인지 구분이 안 가죠. 앞에서 보면 할머니구나 그러겠나. 그렇게 차려입거든요. 그것은 사회에서 그만큼 대접을 받겠다는 거죠. 클린업은 몸과 마음, 환경을 깨끗이 하자. 지금 우리가 클린업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을 깨끗이 선진국 국민일수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쇼업. 이것은 매일 얼굴을 드러내자. 그런 말이에요. 매일 사람을 만나자. 이게 만나지 않고 전화로는 절대로 사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대면 효과.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친해진다는 거예요. 만나서 자꾸 보면 친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에펠탑 효과라고 그럽니다. 에펠탑 효과. 에펠탑이 처음에 파리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파리 시민 100% 반대했어요. 특히 문인들은 죽으라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파리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프랑스 정부는 그것을 만국 박람회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걸 세웠다가 뜯기로 했어요. 뜯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파리에 높은 건물도 없고 파리 시민들이 일어나면 그 탑이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면. 제일 반대한 사람이 모파상인데, 모파상 아시죠? 문인. 모파상은 그것이 건설되자 항상 에펠탑 밑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왜 여기서 점심을 먹냐 그랬더니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은 오로지 여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차츰 파리 시민들이 에펠탑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뜯지 마라 이거야. 그렇게 종고로 왜 뜯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면 효과, 자꾸 보면 정이 드는 효과를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에펠탑. 그러니까 미인은 4일 보면 실증 나고 추녀는 사흘 보면 정이 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게 바로 자꾸 보면 정이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쇼업, 나타나서 만나야 되는 거지. 전화통 가지고. 전화통은 만날 약속만 하고. 왜냐하면 만나서 얘기하면요, 바디랭귀지가 전해집니다. 아, 이 사람이 진실한 건지. 그래야지 전화통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업, 빚지지 말고. 절대로 빚지고 뭐 하지 마세요. 빚도 이게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취업, 기운과 용기를 내고. 이게 다른 건 다 없어도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열정과 용기가 있으면 뭐든지 성공합니다. 열정과 용기가 있으면. 열정과 용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네버 기브업.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이 천일 천만원 작전 100일 판매사 작전을 하는데요, 100일 만에 판매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요, 1년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뛰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고,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면은 그 부지하 세월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내세우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또 초과달성, 아까쯤에 나온 리더분들은 뭐 3년 몇 개월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3년 몇 개월 됐는데 지금, 3년 몇 개월 됐는데 이번 달에 이 수당이 7,600만원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물론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나오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쥐새끼밖에 안 나온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뛰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 석 달에도 안 되네. 그랬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네버 기브.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대로 죽어라고 붙어만 있으면 된다. 붙어만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가능성을 봤어요. 그 가능성을 봤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 그 다음 일본 시장 진출했죠. 거기는 선진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은 앞으로 아마 미국, 캐나다보다는 일본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캐나다는요, 땅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사람이 어디가 사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그리고 어디 도시를 이동하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본, 한국은 어떻습니까?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일본 높아요. 거기다가 아직 진출하고 있지 않은 시장이 동남아시아 시장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는 동남아 시장이 훨씬 더 황금 시장입니다. 아직 진출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미국이나 캐나다, 여기는요, 개뿔을 잘 살지도 못하면서 문화적 우월감이 무지무지 강해요. 무지무지 강해요. 상품은 문화를 파는 건데, 우리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그 줄을 사이에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한류 열풍 때문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한류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을 파는 건 문화를 파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시장이 황금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된 것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애터미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그쪽 시장이 아직 미개척지다, 그 말, 처녀지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어 계시라. 붙어 계시라. 그렇게 한다면, 즉 네버 기브업.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좀 지날지 모르겠지만은 또 열심히 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를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반드시 성공하신다. 반드시 성공하신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